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혼란의 시간을 뚫고 2025년도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는 대립과 갈등이 극심했던 겨울을 지나 시민들이 소망하는 2025년을 전합니다.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할 선관위가 채용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10년간 800건이 넘는 규정 위반이 발견된 건데요. 선관위가 가족회사냐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에서는 선관위의 채용 비리 실태를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제주항공 참사까지 혼란과 참담함으로 시간을 보냈던 지난 연말인데요. 사회 곳곳에 분열과 긴장이 극에 달했던 겨울을 지나온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2025년 새 봄은 어떤 모습일까요? 조나리 기자가 시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듣고 왔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 있으세요? 전학 와가지고 바라는 점이 별로 전학을 였거든요, 대전에서. 네. 그래가지고 바라는 점이 별로 없어요. 2025년 네. 바라는 점이 있으세요? 대통령이 새로운 나라를 이끌고 나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기온이 높았던 지난달 27일. 광화문 광장엔 벌써 봄이 찾아온 듯 시민들의 표정도 한결 긴장이 풀린 모습입니다. 혼돈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2025년은 어떤 모습일까?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정치로서는 이제 좀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좀 불안정하니까 저는 의료계 쪽에 있거든요. 근데 좀 문제가 진짜 많거든요. 의사도 없어서 좀 대책이 좀 또 빨리 돼서 안정화가 된 괜찮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12월 달 그 사건 이후로 좀 서로를 되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변화의 계기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가 오르냐 진보가 오르냐라고 생각했을 때 서로가 옳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 뭐 그릇다 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의견이 맞는 부분을 최대한 합심해가지고 좀 현명하게 타협을 해 나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과 여당을 막론하고 이 불법 계엄에 대한 사태를 빨리 인지하고 지금 사태를 조금 빨리 종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서민들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 계속해서 자꾸 정치적인 싸움으로 빗발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각차는 있지만 혼란스러운 시국이 수습되길 바라는 마음은 20대부터 노년층까지 모두 같습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매듭이 지어져 가지고 이 나라가 평안하게 가야지. 지금 이거 진보 보수 너무 시끄러워서 이걸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주말만 되면 진보 보수 나눠가지고 이게 지금 나라예요. 경제는 경제대로 폭망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 제1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어떻게 된 게 그냥 지구를 더 어지럽게 된 거니까 진짜 환장하겠어. 뭐 늙은이들이야 뭐 갈 때가 됐으니까 그냥 마음만 편안하면 되는데 지구 이러니까 참 혼란하게. 고금리 고물가 여파가 길어지는 가운데 얼어붙은 경기가 풀리고 서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경기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거리에 다녀보면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보면 좀 생기가 많이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모두 다 같이 웃을 수 있도록 좀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네요. 깨끗하게 나라를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경제는 뭐 어차피 어려운 거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경제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식당을 해요. 네. 식당을 해가지고 요새 물가도 너무 비싸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 바람은 이제 좀 장사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거죠. 여전히 쉽지 않은 취업 환경 속에서 불안한 미래에 걱정이 앞서는 청년들. 취업 후에는 매달 수입의 일정 수준을 저축하고 싶다는 소망도 눈길을 끕니다. 제가 지금 취준 중이어서 취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불경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제 취준을 제대로 시작은 안 했는데 되게 자격증도 여러 개 따고 영어 성적도 좋고 해도 잘 안 뽑힌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인턴 하고 있습니다. 인턴 끝나고 뭐 다시 또 취업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러면은? 네, 현명하게 소비를 하면서 좀 절약하면서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20대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현실로 보면 조금 많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안전한 사회, 아이 낳기 좋은 사회, 어려운 이웃을 더 세심히 돌보는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가거든요. 근데 이제 하늘이 사건 때문에 놀랐었는데 물론 교사들의 입장도 알겠지만 저는 조금 안정적이고 좀 체계적인 그런 학교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걱정이 안 된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사건은. 맞벌이를 하면 이렇게 출퇴근 시간을 뭐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고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관에서 아이들을 봐주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부모들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되게 큰 바람일 수도 있는데 노동 시간을 좀 더 단축하든지 뭐 부부가 서로 유연근무제를 시간을 나눠서 누구는 등원을 하고 누구는 하원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좀 실질적인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방송을 보다가 국가 유공자분들에 대한 처우가 좀 많이 약하다는 걸 좀 많이 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조금 예산이나 그런 개정 좀 법률도 좀 많이 나와서 좀 그래도 나라에 헌신하신 분들인데 6.25 전쟁 때나 베트남전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의무나 그런 것들을 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좀 편히 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은 시민들 편하게 사용하라고 만든 건데 장애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게 너무 좀 마음에 걸립니다. 또 제가 프라하에서 교환학생을 했었는데 그때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니고 하는 거 보고 한국이 좀 더 발전해야겠다 느낀 부분이었어요. 지혜와 풍요, 치유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을사년. 당연하면서도 지켜지지 못했던 혹은 막연히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해묵은 과제들이 지혜와 화합으로 실타래를 풀어가는 2025년이 되길 시민 모두의 소망입니다. 법률방송 조날입니다. 네, 이어진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온 조나리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개헌과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왔죠? 네, 지난달 27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10명의 시민들에게 개헌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부터 먼저 손봐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네,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까? 네, 사실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고 답한 시민들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그간 개헌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 데다가 아직 정치권에서 일치된 의견이 나온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도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비슷한 답변으로 또 다른 시민은 이전에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개헌 논의가 각 정당에 따라
자기가 유리한 포석대로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먼저 이날 만난 시민들 인터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필요한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시국이 급한데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해가지고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조기 대선 이후에 이제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고 바로 이제 개각 뿌리면서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정치가 너무 극단화돼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선거제도를 조금 손보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 시국에 먼저 안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시민들도 지금은 논의 시기가 아니라고 답한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두고 있는 데다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까지 진행될 경우 정치 과부하가 올 것 같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개헌이 필요하다면 국민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대국민 토론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개헌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논의에서 소외된 것 아니냐는 우려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필요성을 느끼는 시민들 중에는 아무래도 대통령제를 둘러싼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통령제가 많은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면서 독단적인 권한 행사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다만 대부분 시민들은 총리제나 내각제 혹은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절충한 이원직 정부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는데요. 실제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절반가량이 4년 중임제를 선택한 반면 대통령 총리 분권제나 내각 책임제는 10% 미만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네, 흔히 개헌이라고 하면 방금 전까지 얘기한 대통령제를 둘러싼 주제들을 떠올리는 분이 많을 텐데요. 이날 시민들과의 만남에서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일례로 현재 시민들의 정치적 극단화가 단순히 계엄 선포에서 비롯된 갈등뿐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때문에 향후 개헌 논의에서는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나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매 정부마다 논란인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헌법 12조와 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을 손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조항들은 검찰이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할 때 근거 조항으로 드는 것들이기도 한데요. 물론 헌재는 헌법 12조와 16조가 곧바로 검사의 수사권 보장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과 관련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12.3 계엄 선포 후 계엄사가 언론을 통제한다는 조치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수정헌법 1조에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 시민이 이를 근거로 어떤 상황에서도 언론을 통제하거나 보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헌법은 국가의 최고 상위법인 만큼 정치는 물론 국민의 일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되는 절차도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조직에서 줄줄이 적발되고 있는 경악할 만한 사건들, 속대성 기자와 뉴스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석 기자, 먼저 채용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네, 감사원이 선관위의 조직적인 채용 비리 사례를 생생하게 담은 감사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달 말 내놓은 자료인데요. 보시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291회의 경력 채용을 실시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보니 878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례를 보면 채용 공고도 내지 않고 경력을 뽑았거나 서류 면접 심사위원을 내부자로만 구성하기도 했고요. 채용 청탁과 증거 은폐 시도도 적발이 됐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가 만연했죠. 황당한 건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란 명목으로 행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남 선관위 인사 담당자가 지난 2022년 작성한 문서입니다.
서류 전형 면접 팁이란 제목으로 편법으로 심사위원회 서명 부분만 미리 받음, 조정이 필요하면 A과정과 B과정 평정표 수정 등 채용심사와 관련한 실무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관위 관계자가 이 채용심사 점수를 수정해 왔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외부 감사가 없었다면 이런 관행이 계속 이어졌을 텐데요. 감사원 관계자는 인사 업무 팁이라며 편법과 부당한 행위를 버젓이 적어두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했다며 친인척 등의 특혜 채용은 전통이 됐고 인사 담당자 대부분 잘못이란 인식조차 부족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론도 들끓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감사원은 이런 친인척 비리가 빙산의 일각이고 지인 찬스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서류로 확인되는 직계 중심으로만 감사했을 뿐 더 넓은 범위의 친인척이나 지인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은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실제 지인 찬스는 훨씬 더 많았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그것도 모르고 선관위 공무원을 준비한 학생만 바보가 된 셈인데요. 공무원 강사 전한길 씨의 직격적인 비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제자들은 9급 공무원 합격하려고 목숨 걸고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선관위에 들어가 보려고 목숨 걸고 공부하는데 고위 간부의 자녀, 친척이란 이유로 시험도 부정으로 입학시켜주면 그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겁니까?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이 뭔지 아시죠? 그 감사원에서 선관위 비리가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 선관위에서 뭐라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선관위는 원래부터 가족 회사래요. 그래서 이렇게 친인척 채용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답변할 X가 누군데 어느 X야? 이게 선관위가 누구 거야? 네, 결국 현대판 음서제가 횡행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결정을 내렸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이 지난달 말에 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이 선거조대의 핵심은 독립성이라면서 더 이상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부패에 온상이 된 선관위가 더 성역화되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더 큰 문제는 현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지역 선관위원장 출신이라는 건데요. 이 법조계에선 선관위원장 출신 재판관들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명분으로 선관위 견제 장치를 없앤 게 말이 되냐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폰을 사용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여당은 선관위의 정치 장사가 심각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선거제 개혁론도 확산 조짐이라고요? 네,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정조준했는데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 과제로 외부 감시, 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 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선관위원장의 법관의 선관위원장의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를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기관으로의 도입, 지방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를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권에서는 아예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를 하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내놨고요. 여권 대선 잠룡들도 한마디씩 거들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며 선거제 개혁을 주문을 했고요. 최근 정계에 복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선관위가 가족기업처럼 운영되고 감시로부터 치해법권처럼 돼선 안 된다며 헌법 개정으로 선관위를 감시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지위에 기대서 이 선관위의 폐쇄성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국민 불신도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제의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는 말이 있죠.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의 이혼이라면 더욱 복잡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피플에서는 김광웅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현명한 이혼을 위한 법적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기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이렇게 법조계에 입문했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정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강우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절 동안 수백 건의 이혼 사건 진행하면서 우리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말 연시나 또 명절 전후로 이혼 소송을 하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가요? 명절 직후에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확실히 이혼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좀 명절 증가할까 우리가 조금 예상은 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명절 기간에는 가족 간의 만남이 빈번해지다 보니까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가족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 기존에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는데 명절을 기하로 해가지고 그것이 폭발해가지고서 명절 직후에 이혼 상담 건수가 늘어나고 이혼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 상담을 오는 분들의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무엇인지? 이혼 사유는 우리 민법에 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이혼 사유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두 번째 악의의 유기, 세 번째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나에 대한 부당한 대우, 네 번째 내 직계 존속에 대한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 다섯 번째는 3년간 생사불명명, 여섯 번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에 두드러지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사나 육아의 분담 문제로 인한 다툼,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가정폭력 등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이 중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성격 차이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양보하고 해결책을 찾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그 부부간의 신뢰관계의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감정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굉장히 큰 부분이죠. 예, 그리고 회복하기도 어렵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좀 중요한 것이 재산 분할과 위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재산 분할의 정의와 어떤 방식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혼인 기간 중에 두 배우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재산을 형성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조금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대상이라든지 기여도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 부연해서 드리면 중요한 것은 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입니다. 그죠? 주부는 경제활동을 안 했는데 기여도 얼마 인정해주지 돈 안 벌었으니까 별거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큰 기여를 한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리한 판결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부나 전업주부의 형성 기여도를 굉장히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성평등이 강화되고 여성의 지위가 상승되다 보니까 우리 최근 대법원의 판례는 혼인기간이 짧으면 안 됩니다. 대신에 혼인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지속된 것을 전제로 해서 전업주부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이로 인해서 남편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전업주부인 아내의 재산 형성도를 40에서 50% 그러니까 거의 돈 번 거하고 비슷하게 인정해 줄 정도로 크게 지금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부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서는 첫 번째 가사 맞벌이 여부, 두 번째 가사 분담을 어떻게 했는지 여부, 세 번째 자녀 양육에 얼마나 내가 기여를 했는지 여부에 집중해 주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45%의 재산 형성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재산 분할에는 어떤 부분까지 좀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재산 부분에 포함되는 재산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법원이 실무상으로 재산 분할하는 방식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결국 받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저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혼인기간에 형성된 퇴직금은 당연히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되고 실무상으로 그걸 어떻게 분할하느냐 하면은 이혼 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날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을 회사에 사실조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상된 퇴직금이 나올 거 회사에서 보내줄 거 아닙니까? 이날 퇴직하면 이 돈을 받는다. 그러면 그 돈에서 혼인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혼인기간에 비례해 가지고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조회받은 예상 퇴직금이 1억 원이고 건소문 연수는 10년이고 혼인기간은 5년이다. 그러면 그 예상 퇴직금 1억 원 중에 5천만 원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 연금이랑 채무 등도 포함이 될까요? 국민연금은 사실은 우리 법원 이혼 재판에서 판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국민연금법에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혼 소송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지 이혼하는 마당에 그때 가가지고 국민연금까지 네가 받아라 내가 받아라 이런 거 싫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각자 받는 걸로 하자. 오케이 되면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채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채무는 무조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사용처에 따라 가지고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려 가지고 생활비에 사용했거나 공동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 돈을 썼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채무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만 내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도박을 하거나 그다음에 고가의 장비 사치품을 구입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실무상 우리 재산 분할 방법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가정법원의 재판부는 각 당사자에게 재산 명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재산 명시 결정을 받으면 각 당사자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한 목록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목록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재산을 열 것인가 어떤 재산을 뺄 것인가 주장 입증하고 그 다음에 분할할 대상 재산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여도도 확정한 다음에 분할 대상이 된 재산을 확정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자료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 금전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위자료는 어떻게 좀 뭐 일반적인 얘기하고 구체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자료에는 일반적으로 뭐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은 없습니다. 근데 실무상으로 5천만 원 이상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그러면 이제 외도로 인해 가지고 이혼하는 경우에 우리 법원은 어떤 기준과 어떤 금액을 인정하는지 살펴보면은 우리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 우리 법원이 위자료를 결정하는 기준은 첫 번째 부정행위의 정도, 두 번째 혼인기간, 세 번째 부정행위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피해 배우자에게도 혹시 일정한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네 번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 다섯 번째 이혼하기 전에 혹시 별거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파탄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혼인기간 10년, 외도로 인해 가지고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 우리 가정법원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간통죄가 헌법재판소 이혼 결정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그때 법적의 일반적인 얘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위자료 금액이 대폭 증액될 것이라는 게 좀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준인데 최근에 와서는 약간 높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뭐 이혼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정되는 위자료가 1,500에서 2,000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2,000에서 3,000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이 먼저 사실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은 사실이고 반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6개월이 지나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우리 민법 841조에 보면은 부정행위를 용서했거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은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 규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혼 청구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혼 못 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이 그렇지만 모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 대법원이 특별한 경우의 수에 대해 가지고 판례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면은 부정행위를 안 때로부터 비록 6개월의 기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6개월의 기간 동안에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그리고 6개월의 기간 동안에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이혼해야겠다. 그러면 그러한 이혼 청구는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우리 법원이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아니라 그 제한 규정 때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 시에 양육권을 두고도 공방이 자주 벌어지잖아요. 이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내가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한다 싶은 분들은 어떤 내용을 입증을 해야 할까요? 우리 가정법원은 양육권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 다른 말로 자녀의 복리, 누가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최선일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권 결정의 심리 과정에서 양육권 결정을 내가 받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중에 좀 중요한 증거들을 제가 좀 나열해 보면은 첫 번째, 내가 기존에 상대방 배우자보다 내가 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예를 든다면은 학원이라든가 학교에 내가 주로 상담 가가지고 상담받았다. 두 번째, 학교 행사에 내가 다 우리 배우자는 가지 않고 내가 가가지고 다 애하고 사진 찍고 촬영했다. 그런 건 중요한 증거가 되고, 두 번째, 경제적인 능력 뺄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좋아야만 애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과 주거 환경에 관한 증거도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월급 명세서라든지 소득증명원이라든지 세금을 얼마 낸 것과 같은 소득 관련 자료들, 주택의 소유 여부라든지 전세 계약서와 같은 어떤 주거 환경에 관한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자녀를 방임하고 학대했다는 증거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아빠나 엄마한테 내가 학대받았다고 한 자녀들의 진술서라든지 통화 녹음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학대 방임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신고한 내역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자녀 양육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네 번째는 자녀들의 의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자녀들이 어떤 일정한 나이가 된다면 내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걸로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들에 관한 증거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자녀가 이혼하는 부모 중에 누구하고 살고 싶겠다는 그 자필 진술서들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상담 기록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은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속된 말로 아빠하고 엄마하고 누구하고 살고 싶어 하느냐에 대한 그 자녀의 의사를 가장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빠하고 살고 싶다, 엄마하고 살고 싶다고 했었을 때 그 아빠나 엄마에게 엄청나게 애를 기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진행하려고 하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전략을 세우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우리 당사자들이 하시는 가장 흔한 실수가 분노와 상처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에 원망하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이런 모습들을 법정에서도 계속 보이십니다. 그거는 법원 재판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유리한 것보다는 불리한 게 더 많다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보면은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이혼 후에 나 실제적인 삶에 한번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 중에서 상대방이 한 말이나 나를 비난하는 행동을 곱씹다 보면은 그냥 감정적으로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일상생활을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는 자기한테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혼 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이혼 후에 내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지인이나 친구나 뭐 부모님이나 형제들 당신을 위한다고 감정적인 조언을 합니다. 그건 감정적인 조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법적인 부분은 내가 맡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행동하셔야 되고 그 변호사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지인은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말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하고 같이 하는 변호사하고 지금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항을 냉철하게 분석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자녀에게 배우자를 비난하시면 안 돼요. 이혼 가정에서 자녀를 상대방 배우자의 갈등 도구로 여겨가지고 뭐 자녀 앞에서 부모를 상대방 배우자를 욕하고 이런 행동들 보이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뭐 법정에 와서도 이런 얘기 하시는데 결코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재판부에게 나쁜 인상을 줍니다. 우리 재판부는 그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오히려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아빠 엄마는 비록 지금 이혼 소송을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안정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양육권에 양육권 부정이 있으면은 양육권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도 좀 더 크게 생각해 보시면 양육권의 확보보다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이 최선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분쟁이 격화되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서는 양육 환경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사조사 절차 등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당사자들은 재판관이나 그 가사조사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상대방 배우자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걸, 그런 경제적인 심리들을 드러내는데, 하지만 우리 법원은 그런 거 별 관심 없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겁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잘 보이려는 그런 행동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내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차분하고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그 부분이 모자란다고 하시면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채워서 내가 만약에 양육을 하게 된다면 내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 지난해 연매출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도 6,023억 원으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는데요. 연매출 40조 원은 국내 유통기업 중 사상 처음입니다. 국내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 이슈. 오늘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쿠팡의 신기록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쿠팡이 지난해 유통업계 최초로 매출 4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인데 업계에서 보는 평가는 어떤가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도 이런 온라인 기반의 대형 매출이 생겼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분명히 인정해 줄 만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어떤 숫자보다는 트렌드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지역별로 봤을 때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미국은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지, 일본도 라쿠텐이나 이런 어떤 특정 브랜드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국내도 그동안 여러 업체들이 난립하다가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거의 좀 정리돼가는 모습이고, 나머지 업체들의 영역도 있습니다만 그 영역들이 확대되기보다는 제자리 찾기 혹은 서로 자리 뺏기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트렌드 자체가 저는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쿠팡의 흐름을 보실 때 우리가 하나 준비된 그림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부문별 매출을 살펴보시면 이게 지금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온라인 쪽의 강점이라고 하는 트렌드 자체도 중요하지만 쿠팡이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점 자체가 현재 가장 크게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가 아닌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간 흑자를 내면서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 결국 성장을 멈추지 않던가 이익률을 높이던가 하는 정도의 추세를 보인다면 현재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시가총액이라든지 최근에 반등을 시작한 주가의 움직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좀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0년 창업한 쿠팡이 첫 실적이 공개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였어요. 네, 그럼에도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갔는데요. 국내 대기업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사례라서 계획적 적자의 성공이라고도 좀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기선 결국 누군가 이 손실을 감내하면서 계속 투자를 해준 사람들이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알리바바의 초기의 모델에 있어서 미국도 아마존의 지난 한 20년간의 적자를 누군가 계속 감내하면서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뭐 쿠팡도 소프트뱅크를 포함한 소위 이런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투자를 이어줌으로써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투자가 조금은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국 상장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짐으로써 자신들이 완성하고자 하는 풀필먼트를 완성한 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풀필먼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쿠팡이 무엇이 다르냐는 이미 뭐 여러 번 설명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새벽 배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벽 배송은 하나의 이제 사용자들의 로열티를 올려준 핵심 포인트이긴 하지만, 여기는 물건을 미리 사서 자신들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확보하기 위한 소위 풀필먼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창고를 포함해서 그 창고에서 바로 제품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유통망 전체를 우리가 이제 풀필먼트라고 하는데요. 이걸 스스로 갖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그동안 그 어떤 회사도 자기가 스스로 이것을 하기보단 대형 뭐 택배사라든지 그런 운용사에다가 이것을 맡겨서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쿠팡은 창고도 스스로, 물류도 스스로, 그 다음에 이제 운송까지, 새벽 배송까지도 스스로 커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투자였는데 지속적으로는 여러 가지 재무적 흐름을 통해서 이 투자를 이어가서 풀필먼트를 스스로 완성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완성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서비스의 질이 다른 업체들과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죠. 실제로 이제 뭐 배송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그 윤리적인,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얘기가 될 정도로, 그래서 가격을 또 7,900원으로 올릴 때 엄청난 저항을 받았지만 실제로 대부분 다시 다 쿠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압도적인 서비스의 우위를 가져감으로써 이 규모의 경제가 완성된 점이 현재 이 회사의 지금 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쿠팡은 코로나19가 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당시 이제 배송기사들의 이제 과로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쿠팡은 코로나 전에도 지금도 계속 배송이나 물류망 인프라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도 지금과 같은 성공 신화를 쿠팡이 쓸 수 있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코로나는 가속 요인이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이런 비대면 서비스라든지 소위 이제 이런 배송 플랫폼 서비스들이 좀 더 강점을 가지게 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트렌드가 없었느냐? 존재했고요. 그럼 이 트렌드가 코로나가 없었다면 멈추거나 중간에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2, 3년간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 비대면 플랫폼의 강점을 가져다 준 가속 요인은 하지만 트렌드 자체를 바꾸거나 트렌드 자체가 이것 때문에 더 크게 생겼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그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얘기, 결국 시간 문제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이 로켓 배송이라는 거죠.
저녁에 내가 물건을 사도 아침에 받을 수 있다라는 서비스는 기존에 이제 이쪽 유통업계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오늘 뭐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뭐 반품으로 굉장히 뭐 블랙 컨슈머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반품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의 개념 전환 자체가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이걸 이용하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로 다가왔고 이게 이 사람을 계속 안으로 유입시키고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로열티 요인이었다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이미 결론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는 가속 요인은 맞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트렌드 자체가 뭐 크게 변화했다든지 이런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됐을 수는 있으나 아마 흑자 시기가 조금 지연됐을 수는 있으나 이 트렌드는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분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정도로 괜찮을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아직 쿠팡하고 이제 격차는 크지만은 이커머스 시장 2위인 네이버가 이제 전용 쇼핑 앱을 곧 출시를 하고 여기에 이제 G마켓 11번가 컬리 등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도 이제 배송 서비스 혁신의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과연 쿠팡처럼 조 단위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쿠팡처럼 뭐 국내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쿠팡만큼의 투자금을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 그럼 만약에 신세계가 XSG.com을 통해서 이것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정용진 회장이 한 5년간의 적자, 대규모 적자를 감내하고서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무 여력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죠. 네이버 투자할 수 있지만 네이버도 지금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쥐어짜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뭐 마켓컬리나 뭐 G마켓 11번가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미 도착 보장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앱을 따로 분리해낸다고 하더라도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네이버 쪽의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주제넘게 한 가지 뭐 제안을 드렸던 것은 예전에 네이버 파이낸셜 앱을 분리해서 가져갔어야 토스가 크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네이버 쇼핑을 분리해서 처음부터 가져가고 네이버 쇼핑 앱에 여러 가지 강점을 불어넣는 역할을 만약에 했다면 경쟁다운 경쟁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뭐 그건 분리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네이버마저도 스스로 이제 풀필먼트를 갖춰가기보단 스스로 갖춰간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대한통운과 협력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근데 대한통운이 지금 알리랑도 협력하고 그 다음에 뭐 신세계랑도 협력하고 네이버랑도 협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원화되어 있는 쿠팡과 경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수가를 올려놓으면 올려놓을수록 서비스의 통일성이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동일한 관점에서 경쟁이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쿠팡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자본력과 투자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표적으로 이제 알리죠. 그러니까 알리가 우리나라에 뭐 숟가락 얹는 정도가 아니라 알리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다 싹 쓸어버리겠다 정도의 압도적인 투자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또 국내 정책 당국의 규제가 있을 수 있죠. 쿠팡은 미국 기업이고 뭐 김범석 CEO도 뭐 국정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쿠팡은 국내 기업으로 취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방향이 다릅니다. 네이버는 내가 판을 열어줄 테니 그 판 안으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라의 흐름이라면 쿠팡은 내가 모든 걸 다 할게 그런 액션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다르다는 차원에서 뭐 이익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생하는 어떤 뭐 거래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로열티 이런 것들은 압도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유통업계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이 이제 5대5로 자리를 잡은 상황인데요. 오프라인은 이제 온라인 추격에 온라인은 이제 말씀하신 동종업계 간 경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시장과 소비자 모두 긍정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종합해서 전망
전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긍정적인 부분은 앞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업체보다 로열티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한번 써본 사람이 이 서비스를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 뭐 이런 점들이 이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제 약점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짚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적자를 감내했던 것은 언젠가 흑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아마존처럼 그 시점부터는 흑자가 꾸준하게 늘 것이다가 핵심입니다. 네. 근데 아마존도 실제로 지금 여전히 거래 쪽에서 이익을 크게 낸다라기보다는 다 아시는 것처럼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익이 크게 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이제 규모의 경제를 서서히 달성하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왔는데, 과연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런데 사람이 없잖아요. 한국은 이미 5천만이라고 하는 인구는 결정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서비스를 더 붙여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쿠팡 플레이도 내고 쿠팡 이츠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덧붙여가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으로 GP 마진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가? GP 마진이라고 하면 매출 총 이익률이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끌어올리려면 결국은 사람을 더 늘리는, 큐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지금 대만에 진출을 했고, 대만에 진출을 해서 미국 제품과 한국 제품을 대만 쪽으로 릴리즈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뭐 성과는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것도 여전히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여주시면 쿠팡의 매출 총이익률이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꺾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최소한 유지하거나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레벨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투자에 있어서는 이 GP 마진을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쿠팡의 본질을 넘어서 쿠팡 플레이라든지 쿠팡 이츠라든지 쿠팡에 부과되어 있는 다른 서비스가 얼마나 더 신성장 국면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매출 그림을 살펴보면 아직은 이 상거래 부분에 비해서 워낙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을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비중에서는 여전히 작은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대체할 만큼의 신성장 서비스가 바로 또 튀어나올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건 또 그 약간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쿠팡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 기존에 확보해 놓은 집토끼는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그 집토끼의 수를 늘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집토끼가 과연 토실토실하게 살이 찔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시장에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차원에서 대만 시장 진출은 긍정적이나 여기는 좀 성적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정확하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트레이딩 바이 정도, 여기서 트레이딩 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정시 매수 정도의 관점이라고 봐야 될 텐데 조정시 매수를 뛰어넘고 매수 관점으로 완벽하게 혹은 뭐 스트롱 바이로 가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렸던 GP 마진의 확대 혹은 Q의 확대, 매출의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들이 명확하게 좀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경제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 고맙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